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예술과는 조금 다른 경향의 예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데카당스에서부터 아르도보까지 걸쳐있는 이 경향은 하나의 일관된 사조는 아닙니다. 다만 19세기 내내 강화되어 왔던 과학적 실증주의와 낙관주의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는 정도의 공통점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보들레르에서 시작해서 상징주의 시와 미술을 거쳐서 아르도보까지 이어지는데요. 짧은 이야기지만 다루는 시간으로 보면 근 100년에 이르는 긴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보들레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가장 빠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상징주의 데카당스의 선구자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보들레르는 1821년에 태어나서 1857년에 시집 악의 꽃을 펴내고 1867년에 사망했으니까 실제로 활동한 시기는 낭만주의에서 자연주의 시기에 걸쳐있고 인상주의 미술은 나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집이자 현대 시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시집 악의 꽃은 발간 당시에는 풍기문란으로 신랄한 비판을 받고 고발당해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 시집에는 당대의 다른 시와는 너무 다른 언어로 쓰여진 100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보들레르 이후 상징주의까지 이어질 미학을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교본과도 같은 시 코레스퐁당스의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자에 따라서 교감, 조응, 교응, 상응 등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자연은 하나의 신전. 거기 살아있는 기둥들에서 이따금씩 어렴풋한 말소리 새어나오고 인간이 그곳 상징의 숲을 지나가면 숲은 정다운 시선으로 그를 지켜본다. 밤처럼 그리고 빛처럼 끝없이 넓고 어둡고 깊은 통합 속에 긴 메아리 멀리서 어우러지듯 향기와 색채와 소리 서로 화답한다. 시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의 신전에서 나오는 말은 어렴풋하고 상징적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자연의 시선은 정겹습니다. 자연의 말이 어렴풋하고 상징적이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상징을 해석하는 사람은 시인이고 해석하는 수단은 감각의 조응, 교감입니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언어가 아니라 향과 색과 소리가 서로 통하고 어우러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자크에서 에밀 졸라로 이어지는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계보에서 현실은 묘사되고 분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활동한 보들레르는 묘사가 아니라 향과 소리 같은 감각을 통한 환기를 내세웁니다. 보들레르의 이 감각의 시작은 나중에 랭보에게 이어집니다. 랭보는 모든 감각의 길고 광범위하며 깊이 숙고된 창란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감각의 체계적인 창란이라고 말하는 이 경지는 보들레르가 추구했던 감각의 조응을 그 끝까지 밀고 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파리의 우울 같은 시집을 출판한 보들레르는 교감과 환기의 미학을 통해서 현대시의 창시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랭보, 베를렌, 말라르메를 지나서 라포르그로 이어지는 상징주의 계보의 시발점이 됩니다. 상징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1880년을 전후해서 나타났던 데카당스 예술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데카당스는 쇠락, 퇴폐 등의 의미로 소개되는데 어원으로 보자면 조화나 리듬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헝가리 문예학자 아르놀트 하우저는 데카당스를 심미적 쾌락주의에 문화의 몰락과 위기라는 느낌이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와 문명이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이 데카당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의 제목을 데카당스라고 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술 사조로 보자면 상징주의나 표현주의가 더 알려져 있고 보들레르도 중요한 작가이지만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을 꼽으라면 데카당스의 그 위기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하우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심연이요 모든 것이 삶의 불안과 불안전으로 보들레르가 노래하듯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막연한 전율로 가득 차 있다. 또 하우저는 이 세기말의 예술가들이 몰락의 도취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당스는 한 시대가 몰락한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또 그 몰락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카당스는 그 뒤로 랭보, 벨렌 등의 시인을 거쳐서 말라르메, 라포르그의 상징주의로 이어집니다. 다만 같은 상징주의라는 이름으로 묶더라도 이들 시인들의 성향은 매우 다릅니다. 1886년 시인 장 모레하스는 상징주의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에서 모레하스는 상징주의를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는 그 자체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어떤 교훈적 효용성도 거부한다. 두 번째, 시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지향해야 한다. 세 번째, 원형적인 관념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는 유추와 상징을 활용해야 한다. 데카당스가 1880년을 전후한 10여 년간의 정신적 혼란과 부조화를 표현한다면 모리아스의 상징주의 선언은 데카당스의 혼란을 닫고 보들레르부터 이어지는 미학을 정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강의에서 상징주의 예술은 미술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미 보들레르를 통해서 조응의 미학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언어의 음악적 측면, 환기적 측면에 집중했던 상징주의 시인들의 언어를 우리말로 옮겨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술이나 문학이나 또 음악이나 상징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동일합니다. 19세기 전체를 지배했던 자연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발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인간의 꿈과 심연 속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징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화가는 다양합니다. 신화적인 세계를 주로 탐구했던 프랑스의 귀스타브 모로도 있고 상징주의와 함께 표현주의로도 분류되는 뭉크도 있습니다. 또 빈 분리파 활동을 하면서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간 클림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기 말에 그려진 이들의 회화에 유디트나 살로메 같은 파무 파타르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것은 앞서 데카당스에서 보았던 몰락의 도취감, 자기 파괴 본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당스를 퇴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현실의 충실한 재현이라는 인상파와 자연주의의 경향을 거부하고 보이는 것 너머의 숨겨진 세계를 지향했습니다. 상상의 세계이든 꿈이든 신화이든 모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클림트가 베토벤에게 바친 연작 베토벤 프리즈는 또 다른 경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1902년의 빈 분립화 전시회를 베토벤에 대한 헌정으로 기획하면서 음악과 시와 회화가 하나로 종합되는 예술을 지향합니다. 그런 면에서 클림트는 모든 감각의 조음을 통해 상징의 신전 언어를 이해하고자 했던 보들레르와 언어의 음악성을 중시했던 상징주의 시에 연결됩니다. 또 연극과 음악과 시가 하나 되는 예술을 추구했던 바그너의 계보를 잇는 것이기도 합니다. 클림트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회화로 표현한 베토벤 프리즈의 전시 카탈로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순수한 기쁨, 사랑만이 있는 이념의 왕국으로 인도한다. 클림트가 시와 음악과 미술과 건축이 하나로 통하는 예술을 꿈꾼 것은 새로운 시대의 예술, 아르누보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르누보는 이름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꿈꾸었던 예술운동이었습니다. 아르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19세기의 복고풍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유리공예로 실내 장식품을 만들었던 아르누보의 대표주자 에밀 갈레가 있고, 액토르 기마르는 아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 모양의 철제 장식으로 파리의 지하철역 입구를 꾸몄습니다. 또 바르셀로나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게 되는 가우디의 건축 역시 아르누보 양식입니다. 이렇게 아르누보는 세기 말 데카당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름다움에 탐닉했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기술과 도시에 맞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광고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름을 알린 알폰스 무아도 있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무아는 파리로 와서 그림이나 포스터를 그리다가 1894년 우연히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연극 지스몽다의 포스터를 맡게 됩니다. 무아가 급하게 제작한 포스터를 마음에 들어한 사라 베르나르는 그 후 계속해서 무아에게 자신의 공연 포스터를 맡깁니다. 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무아는 그 후 수많은 광고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흔히 아르누보의 특징으로 물결치듯 하는 문양과 식물과 자연의 모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알폰스 무아의 포스터에 나오는 그림들일 것입니다. 무아는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예술과 새로운 세계의 광고라는 매체를 적절하게 결합할 줄 아는 예술가였습니다. 다만 무아는 자본주의 광고에만 몰두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체코의 역사를 그린 슬라브 서사시 연작을 그립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체코가 독립한 이후에 알폰스 무아가 체코의 국민화가가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들레르에서 아르누보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19세기가 애써 무시하고 있던 내부적인 균열, 과학과 진보에 대한 과도한 열광과 우월감이 감추고 있던 유럽 문명의 문제점을 표면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이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세기말 병이라고도 불렸던 다양한 시도들은 이제 19세기의 막을 내리고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로 연결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유럽은 전에 알지 못했던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 년간 유럽 근대사회를 이끌어온 이성과 합리주의의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보다 3, 40년 앞서서 세기말 병을 겪었던 예술가들은 이미 그들의 예민한 감각으로 서구 문명의 쇠락과 붕괴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